저 화면 어떻게 보여요? 옆에 쪼매난 거랑 밑에 완전 쪼매난 거 여러 개. 그래? 이게 안 되나 보네. 어, 잠시만요. 처음부터 재생 눌러봐. 이것도 그거 그렇게 뭐야? 돼요? 잠시만요. 어, 음, 네, 이제 제대로 잘 보이시죠? 냄냄. 네, 그러면은 시작할게요. 저는 오늘 트랜스포머 엑셀 논문 발제를 맡은 응용통계학과 정재은이고요. 저희가 오늘 스탠포드 논문은 따로 읽을 게 없어서 저희가 방학 시즌 동안 다 했던 내용이라서 따로 정규 세션 발제 첨언 내용은 없고 그냥 학술부끼리 하는 오늘 발제만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좀 일찍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트랜스포머 엑셀 발제 시작할게요. 다들 읽어 오셨나요? 아무도 안 읽어 오셨나요? 제가 지금 채팅이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면 뭐 다 읽어오신 줄 알고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트랜스포머 방학 때 배웠던 내용을 상기해 보시면 트랜스포머는 기본적으로 이제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고 랭귀지 모델링 모델보다는 그 번역에 쓰이는 모델이었잖아요. 네, 근데 뭐 워드 투 벡터부터 버트까지 저희는 이제 랭귀지 모델링 엄청 많은 랭귀지 모델링 기법들을 배웠는데 그만큼 NLP에서 항상 중요한 태스크로 있어 왔어요. 근데 이제 랭귀지 모델의 중요한 그 챌린지 중에 하나가 롱텀 디펜던시, 그러니까 단어들끼리 이렇게 넓게 떨어져 있어도 좀 그거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포착해야 되는데 그게 아무래도 그 사람의 언어 체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하지만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뭐 RNN 같은 경우에는 잘 모두 알다시피 그라디언트 베니싱이나 익스플로전 문제가 생겼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셀 스테이트를 도입해서 LSTM을 했지만 사실 그것도 좀 충분하지는 않다고 해요. 그래서 뭐 시퀀스 랭스가 어느 이상 길어지면은 그거에 대한 그 롱텀 디펜던시를 잘 잡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 클리핑 테크닉은 여기 제가 수식으로 보시면 알겠는데 잠시만요. 여기 네, 여기 보면은 그라디언트 합에 그 어떤 트레스홀드를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트레스홀드를 5나 1 정도로 정해서 그라디언트를 이 절대값, 뭐 L2 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떤 트레스홀드보다 같아지거나 그것보다 커지면 이제 그 그라디언트를 그러니까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라디언트가 100 이렇게 돼가지고 그라디언트 익스플로전을 해결할 수 있겠죠. 뭐 그라디언트 베니싱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배웠던 뭐 렐루 함수나 그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2017년에 트랜스포머가 나왔는데 그게 정말 이제 엄청난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모델의 인트로에서 어텐션만 사용하는 트랜스포머를 이용해서 롱텀 디펜던시를 포착하면 어떨까라는 그 키 아이디어로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용해도 한계가 있어요. LSTM 계열의 모델보다는 잘 작동하지만 긴 세퀀스에 대해서 픽스 랭스를 가진 부분들로 나누어서 모델이 훈련됐어요. 그래서 우리 트랜스포머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맥스랭스가 128이었나? 뭐 500 얼마였나? 700 얼마? 하여튼 그렇다고 해요. 128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거를 넘어서는 콘텍스트 랭스를 넘으면 그 단어들끼리의 디펜던시를 잡을 수 없게 되죠. 또한 픽스드 랭스를 가진 세그먼트는 이제 그 길이를 기준으로 자르다 보니까 문장으로 잘라지거나 좀 의미 달랑, 그러니까 단락 좀 패러그래프식으로 잘라지긴 않기 때문에 뭔가 문맥적인 정보가 부족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단락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나눠버리니까 얘네끼리의 이제 인터랙션은 무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으로 제시하는 게 리커런스랑 노벨 포지션 인코딩 두 가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리커런스부터 보자면 그 previous 세그먼트에서 얻어진 히든 스테이트를 현재 세그먼트의 메모리로 사용함으로써 세그먼트 간의 리커런트 커넥션을 구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information can be propagated라는데 그래서 그전 세그먼트의 인포메이션이 다음 세그먼트로 넘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레벨과 월드 레벨에서 RNN 계열 랭귀지 모델,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엘모나 RNN, 뭐 바이엘레스템 이런 랭귀지 모델보다 매우 좋은 성능을 보이는 첫 번째 셀프 어텐션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델에서 또 중요하게 쓰인 게 노벨 포지셔널 인코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그 트랜스포머에서 포지션을 포함할 때는 그 시누소이드라고 사인이랑 코사인 함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도 새로운 포지션을 인코딩하는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모델부터 볼게요. 랭귀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러분도 모두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한 시퀀스가 주어졌을 때 특정 시퀀스의 그 단어들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 단어가 무엇이 될까라는 conditional probability,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모델링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t 시점까지의 콘텍스트를 fixed size hidden state로 인코딩한 후 워드 임베딩만 곱해서 그 확률에 해당하는 로짓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he kick from fox라는 시퀀스가 주어지면 얘네 각각을 이제 RNN에 이제 통과시키고 더 다음엔 뭐가 올지, 킥 다음에는 뭐가 올지 이렇게 워드 임베딩이랑 곱해서 소프트맥스를 취해서 확률 값을 구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여기 이 논문에서는 첫 번째 바닐라 모델을 제시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 트랜스포머 엑셀의 베이스라인 모델이거나 트랜스포머 엑셀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기존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잠시만요. 여기 세그먼트 1이랑 세그먼트 2가 나눠져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대 그 컨텍스트 길이가 4라고 하면 x1부터 x4까지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x5로 넘어가서 x5부터 x8까지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인할 땐 이렇게 하고 이발루에이션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지금은 x1부터 이게 좀 깨져서 잘 안 보이는데 x6까지 예측을 한다 하면은 지금 그 맥스 사이즈 4보다 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x4까지는 그 여기 이 4개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 페이즈 x5를 예측할 때는 얘네를 이용하고 x6을 예측할 때는 x3부터를 이용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인포메이션이 흐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x1의 정보가 여기로 갈 수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largest possible dependency length가 세그멘트 랭스로 upper bound, 그러니까 그 한계점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펜던시가 여기 총 4개, 이렇게 4개 토큰에 대해서만 생기고 또 여기서 4개 생기고 여기서 4개 생기니까 이것보다 넘어설 수 없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long 텍스트를 fixed length 세그멘트로 나눠서 넣으면 앞에서 말한 콘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문제가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아까 설명했다시피 그
그러니까 문맥이 어떤 길이 단위로 나눠지다 보니까 같은 문맥에 있는 콘텍스트라도 그게 나눠져 버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이 모델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냐면 segment level recurrence with state use라는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냥 state를 재사용함으로써 그 어떤 문단 간의 리커런스를 도입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전 세그멘트에서 계산된 히든 스테이트가 픽스되고 캐시가 된다는 거는 어디다 저장해 놓는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어디다 저장을 해놓고 모델이 새로운 세그먼트를 처리할 때 재사용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 트랜스포머 엑셀 모델을 보면 트레이닝을 이렇게 시키는데 지금 아까랑 똑같이 맥스 시퀀스 랭스가 4인데 x1부터 x8까지 있잖아요. 그러면 x1, x4를 먼저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x5부터 x8까지는 얘네끼리 이렇게 하긴 하는데 여기서 쓴 히든 스테이트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세그먼트가 그 전 세그먼트 히든 스테이트를 참조하면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아까랑 다르게 이발루에이션, 그러니까 실제로 서비스에 도입해서 뭐 테스트를 할 때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x6을 예측하는데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여기서 한 번 이렇게 했으니까 굉장히 계산량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쭉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바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아까처럼 더 막 뭔가 더 과도하게 계산을 하지 않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 세그먼트에서 계산된 히든 스테이트가 캐시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픽스 된다는 말은 그라디언트를 흘려보내지 않아서 여기는 훈련을 시키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식을 볼 건데 이 수식이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사실 의미만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타우 1 플러스 시점에 잠시만요. 타우 플러스 1 그 세그먼트에 n-1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인데 이게 그래서 보면은 extended context라고 해요. 그래서 왜 extended냐면 지금 여기 부분이 들어간 거죠.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원래의 컨텍스트인데 지금 이게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기를 보면 stop gradient의 줄임말인데 SG가 이거는 타우 번째에 n-1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이고 여기에는 이제 스탑 그라디언트를 해주면서 그라디언트를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extended context이고 쿼리 키 밸류를 여기에 맞게 익스펜션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거쳐서 n번째 레이어에 타우 플러스 1번째 아니죠. 타우 플러스 1번째 세그먼트의 n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가 위와 같이 구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키랑 밸류 부분인데 왜냐면은 쿼리 같은 경우에는 그 원래 그 트랜스포머 식이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n-1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이제 n번째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데 얘를 쓰는 거는 원래 거랑 똑같은데 지금 키랑 밸류를 보시면 그 h 위에 틸다가 붙었죠. 그래서 h 위에 틸다가 붙었다는 건 위의 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쿼리와 다르게 키와 밸류는 전 세그먼트의 n-1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쿼리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의 딱 컨텍스트 그 세그먼트만 보는 거죠. 근데 키랑 밸류는 우리가 실제로 그라디언트 이렇게 해주면서 제일 중요한 게 밸류 부분이잖아요. 왜냐면은 그 컨텍스트 벡터라는 게 밸류의 웨이티드 썸이니까 그래서 키랑 밸류의 웨이티드 썸, 키를 이용해서 밸류의 웨이티드 썸이니까 그래서 쿼리에서는 그 현재 세그먼트의 정보만 이용하고 키랑 밸류 그러니까 어떤 곳에 정보를 그 초점시켜야 될지가 전 세그먼트의 n-1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좀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게 이게 지금 n번째 히든 스테이트, 그러니까 n번째 레이어의 히든 스테이트를 구하는 건데 n-1번째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전 세그먼트에 n-1번째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근데 기존의 RLM 모델을 보시면 그 리커런스가 여기가 두 번째 LSTM 레이어면 여기 이 부분이 흘러 들어가고 여기 이 부분이 흘러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리커런스가 생기고 여기서 리커런스가 생겨서 그러니까 레이어별로 리커런스가 생기는 것에 비해서 이 모델은 원 레이어 다운워드의 리커런스를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타워 플러스 1번째 세그먼트의 n번째 그 n번째 히든 레이어를 구하는 데에 n-1번째 레이어가 쓰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게 다른 점이고 그래서 해당 모델은 이론상 가장 긴 랭귀지 디펜던시를 가진다고 합니다. 네, 뭐 그렇겠죠. 여기서 L은 그 픽스드 랭스일 거고 N은 세그먼트를 그러니까 얼마나 이렇게 익스펜션 하느냐겠죠. 그리고 페스터 이발루에이션도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사진인데 아까 그 트랜스포머 바닐라 모델과는 다르게 이발루에이션을 할 때 정보가 이렇게 쭉 전해지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계속 계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논문에 따르면 기존 그 바닐라 트랜스포머 랭귀지 모델에 비해서 1800배 이상 빠르다고 해요. 또한 GPU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프리비어스 세그먼트를 그 캐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습 시에는 메모리 세그먼트의 랭스만큼 프리비어스 세그먼트를 저장하고 평가 시에는 그것의 몇 배수만큼 저장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세그먼트 랭스가 10이라고 하면 트레이닝 할 때는 그 10만큼 세그먼트를 저장하는데 이발루에이션 할 때는 20 또는 뭐 30 이렇게 몇 배수를 저장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4개씩만 기억하고 있죠, 토큰을. 근데 얘는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몇 배, 한 8개, 두세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것의 몇 배수만큼 리커런스를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스 메커니즘까지는 잘 알아봤고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설명할 텐데 혹시 지금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이거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트랜스포머, 그러니까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에서는 시퀀스 오더를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표현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데 시노소이드 함수를 이용했죠. 그래서 시노소이드 함수는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이 함수고 그래서 이런 이 펑션을 통해서 인풋 인베딩에 일레멘트 와이즈하게 썸을 해줘요. 근데 이대로 사용하면은 세그먼트 정보에 관계없이 제2번째 토큰의 포지셔널 인코딩이 항상 같아진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여기가 타우 플러스 1번째 세그먼트고 이게 타우 번째 세그먼트인데 이제 여기가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인데 여기가 똑같죠. 그러니까 인베딩은 물론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이때 포지션 정보가 똑같이 되니까 이 논문의 저자들은 그것도 학습을 저해하는 요소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지셔널 인코딩은 정보가 어떻게 보여야 되는지에 대한 바이어스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혹시 인덕티브 바이어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모니터가 채팅을 볼 수가 없어서 혹시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 분 있으시면 설명하고 만약에 다 안다고 하시면 넘어가려고 하는데 혹시 처음 들어보시는 분 아니면 궁금하신 분 있나요? 저 처음 들어봅니다. 아, 네. 네, 목소리만 들으니까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관석이요. 아, 감사합니다. 네, 인덕티브 바이어스는 뭐냐면 그 머신러닝 처음 배울 때 배우는 건데 잠시만요. 네, 우리가 머신러닝을 한다는 거는 어떤 데이터를 기억해 놓고 그거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제 훈련을 시키고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우리가 훈련시켜놨던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이제 새로운 인풋에도 아웃풋을 줄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모델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냥 다 전부 기억한다고 합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부도 있죠. 부도를 예측하는, 부도는 클래시피케이션 문제잖아요. 그래서 x1, x2 변수를 쓴다고 하면 이 가능한 조합이 있을 거 아니에요. x1, x2. 그래서 이게 k개고 이게 뭐 q개면 k 곱하기 q개만큼 가능한 조합이 있겠죠. 그래서 트레이닝 셋에 그거를 다 저장해 놓는, 그러니까 트레이닝 셋이 들어오면 일단 그걸 다 저장을 해 놓는 거예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혹시 꺼졌나요? 잘 보입니다. 왜요? 제 컴퓨터에선 꺼져가지고. 네. 램. 네, 그래서 잠시만. 왜 넘어갔지? 여기 없어졌네요. 네, 그래서 인덕티브 바이어스 계속 설명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부도 y를 예측하고 싶은데 x1이랑 x2를 이용해서 예측한다고 할 때 얘네의 가능한 조합이 그러니까 얘가 k개고 k1개고 얘가 k2개면 두 개의 그 카르테시안 곱만큼 가능한 조합이 존재하겠죠. 근데 그래서 이거 가능한 조합을 다 저장해놨다가 트레이닝 셋에서 저장해놨다가 테스트가 오면 그거랑 똑같은 아웃풋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1이 1이고 x2가 2라고 하는 그 정보가 트레이닝 셋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테스트 할 때도 얘네가 들어오면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기면 바이어스가 0이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러스라는 거는 평균을 냈을 때 그 세타 햇이 세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말은 그래서 무궁무진하게 트레이닝 셋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이거의 바이어스는 0이 되겠죠. 근데 이런 모델은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죠. 왜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없을까요?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게요. 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못 본 데이터가 있으면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좋은 모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시에 트레이닝 셋에서 못 본 모델이 있으면 예측을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바이어스가 0인 대신에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AX 플러스 B 이거 선형회귀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타내면은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모델의 잘못된 점은 변수들 간의 선형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X와 Y 간의 선형관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일단 가정해놓고 A랑 B를 이제 적합시키는 건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바이어스가 생기지만 그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아웃풋을 내줄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덕티브 바이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초점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 포지셔널 인코딩도 파라미터를 더 넓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 정보가 어떻게 모여야 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바이어스를 준다고 해서 그걸 인덕티브 바이어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바이어스를 어텐션 스코어에 포함시키면 어떨까라는 게 이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쿼리 I 번째, J번째가 있을 때 상대적인 거리만 필요한다고 해요. 이 논문에 따르면. 그래서 이를 나타내는 R을 만들고 이 R이라는 행렬의 I번째 행은 두 위치간 I의 relative distance를 나타내는데 이때는 시너소이드 포뮬레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얘도 시너소이드 포뮬레이션을 쓴 건데 뭐가 다른지 봅시다. 그래서 이게 기존의 앱솔루트 포지셔널 인코딩, 그러니까 기존에 쓰던 그 시노소이드 함수고 얘는 이 논문에서 도입한 렐러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쿼리와 키의 그 어텐션 스코어를 구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인풋 인베딩이 그 E랑 U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그 행렬 곱을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쪼개진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하나 뜯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뀐 점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B와 D를 보시면 지금 UJ가 RI 빼기 J죠. 그래서 그 J번째 토큰,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J번째 그 위치 정보보다는 I 빼기 J, 그러니까 쿼리와 키의 릴레이티브 디스턴스가 어떤 곳에 어텐션 스코어를 많이 줄지 그 중요하다는 이게 프라이어 하이포테시스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C랑 D에서 바뀐 점은 지금 UI가 어떤 하나의 벡터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U랑 V가 D 차원의 벡터고 이게 학습이 되는 파라미터로 추가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쿼리의 위치 정보는 어떤 단어에 어텐드할 때 중요하지 않고 어떤 글로벌한 쿼리의 위치 정보를 인코딩 해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워드가 WK,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이 얘랑 얘로 바뀌어 있죠. 그래서 이게 어텐션을 취할 때 해주는 그 웨이트 매트릭스잖아요. 그래서 그 키의 웨이트 매트릭스를 인베딩이랑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 부분으로 분리를 시켜서 컨텐트 베이스 키 벡터랑 그리고 로케이션 베이스 키 벡터로 바꿨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수식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K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K는 인풋 인베딩 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거 바뀌었다. 이렇게 원래는 WK인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이 인베딩 부분이랑 포지션 부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번째를 보시면 지금 여기 부분 똑같고 지금 인풋 인베딩만 들어가죠. 이 인베딩은 뭐냐면 우리가 워드2백 시간에 배웠던 그냥 인풋 인베딩 뭐 여기서 워드 레벨로 썼는지는 확실치는 않는데 어쨌든 토큰의 인베딩이고 그거는 이제 어떤 단어나 토큰의 정보를 나타내지고 있는 벡터니까 콘텐츠 베이스 어드레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에서는 지금 여기랑 여기가 있죠. 그래서 여기 지금 키에서는 지금 포지션을 보고 있는 거고 쿼리에서는 그 콘텐트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콘텐트 디펜던트한 포지셔널 바이어스, 그러니까 쿼리의 콘텐트에 기반한 키의 어떤 순서 간의 연관성을 보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C에서는 글로벌 컨텐츠 바이어스라는데 그게 왜냐면은 지금 여기랑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아까 보신 여기가 원래 UI가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쿼리의 위치 정보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으니까 어떤 고정된 벡터로 바꾸고 그래서 글로벌 콘텐트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부분은 다 콘텐트 어텐션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D번에서는 똑같이 쿼리의 절대적인 포지션은 보지 않고 이거를 하나의 그냥 트레이너블한 파라미터로 두고 그 다음에 키의 포지션을 보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포지셔널 바이어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마 한 번에 이해하시기는 좀 힘들다고 생각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드리면 여기서는 쿼리의 콘텐츠에 기반한 그 키의 콘텐트랑 쿼리의 콘텐트에 기반한 키의 위치 정보 그리고 얘는 그 글로벌한 키의 그 내용 정보, 콘텐트 정보 여기는 그러니까 글로벌하다는 건 쿼리의 이제 그 순서에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고 키의 포지셔널 바이어스, 그러니까 포지셔널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말한 식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는 했죠. 그래서 똑같이 마스크드 소프트맥스를 한 다음에 레이어놈, 그러니까 리니어 연산을 해준 다음에 레이어놈을 거치고 그 다음에 포지션 와이즈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를 거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번에 제가 트랜스포머 발제했을 때 저 포함해서 한 5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다들 유튜브로 그거 보셨나요? 그 트랜스포머 설명하는 영상? 제가 채팅을 볼 수가 없어서 마이크 켜고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무나? 네, 봤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트랜스포머 그 설명을 보지 않으셨으면 이런 용어들이 좀 낯설 수 있어요. 근데 마스크드 소프트맥스랑 레이어놈이랑 포지션 와이드 피드 포워드 네트워크는 다 기존 트랜스포머에서 쓴 이제 훈련 기법이고 네트워크 구조예요. 그래서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제가 설명한 유튜브 영상도 있고 뭐 제가 설명한 것보다는 다른 더 똑똑한 분들이 설명한 영상도 많으니까 그거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여기 이 트랜스포머 XL에서는 달라진 부분이 여기 부분이랑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키랑 밸류에 쓰였죠. 그 다음에 여기 어텐션 스코어를 구할 때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용한 거. 네. 여기 아까 봤던 부분이죠. 그 다음에 뒤에 부분은 똑같아요. 마스크드 소프트맥스 레이어논 포지션 와이즈 피드포드 그 기존 트랜스포머랑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익스페리먼트 부분인데 여기는 복잡해 보이지만 어쨌든 그냥 바닐라 트랜스포머보다 트랜스포머 엑셀이 더 좋았다는 내용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에서 보면은 이게 위키텍스트라는 거를 트레이닝 셋으로 했나 봐요. 근데 이 텍스트는 롱텀 디펜던시 모델링이 필요한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엄청 기나 봐요. 근데 보면은 기존 바닐라 트랜스포머를 썼을 때는 로스를 하프 로스로 쓴 게 더 좋죠. 근데 그게 왜냐면은 여기 논문에 따르면 하프 로스를 썼을 때 짧은 어텐션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 로스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제일 좋은 성능을 냈다는 여기 저자들의 이 트랜스포머 엑셀을 보면 리커런스도 썼고 인코딩은 아까 뭐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을 썼고 로스는 풀 로스로 했다고 해요. 그래서 기존의 트랜스포머 모델과 다르게 풀 로스를 썼지만 이런 기법을 사용함으로써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어텐션 랭스가 훨씬 길죠. 왜냐면 아까 잠시만요. 네, 여기서 보면은 어텐션을 취할 수 있는 랭스가 훨씬 길어지죠. 리커런스 메커니즘 때문에. 네, 그 다음에 롱걸 컨텍스트 문제 말고 컨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문제만을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을 선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엄청 긴 콘텍스트가 있지는 않은데 콘텍스트가 이렇게 패러그래프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기존 트랜스포머 모델을 쓰면 이렇게 뭐 콘텍스트가 분절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셋을 선택했더니 이 같은 경우에는 롱텀 디펜던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콘텍스트 프래그멘테이션 해결할 수 있다고 해요. 왜냐면 지금 얘가 더 좋다고 하네요. 네. 이게 바로 리커런스 메커니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릴레이티브 포지셔널 인코딩이 짧은 시퀀스에 대해서도 더 효과를 주었다고 이제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Relative Effective Context Length라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상대적으로 효과적인 콘텍스트 길이 이게 무슨 소린지 저도 처음엔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원래 ECL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ECL은 콘텍스트 펜을 늘렸을 때 어떤 그 늘리는 것보다 거기서 얻는 뭔가 정보량이 더 많은 그래서 그 이상의 게인을 얻을 수 있는 longest length 가장 긴 그 길이라고 해요. 근데 ECL 같은 경우는 숄터 콘텍스트를 이용한 모델의 퍼플렉시티가 작다는 고려를 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콘텍스트가 원래 긴 모델과 원래 작은 모델을 이제 거기선 분명히 차이가 생길 텐데 공정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Relative Effective Context Length인데 이거는 한 모델 그룹, 그러니까 여러 개 모델 그룹 안에서 여러 개 모델을 모아놓은 한 그룹 안에서 정의한 기준으로 롱 콘텍스트의 이점은 베스트 쇼트 콘텍스트 모델의 상대적인 성능 향상으로 축적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뒤를 이제 천천히 들어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모델에서 하이퍼 파라미터 R이 존재하는데 이 비교를 할 때 탑 R 하드 이그젬플로 제한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R계의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기존의 모델에서 가장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그젬플에 한해서 어떤 평가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식을 하나하나 보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존 랭귀지 모델의 로스잖아요. 근데 이 I자가 뭐냐면 I번째 모델에서 콘텍스트 랭스가 C이고 T번째 토큰에서의 로스. 그러니까 콘텍스트 T-1부터 바로 전 토큰부터 이제 C번째, 그 전 C번째까지를 그 정보를 이용해서 모델 MR을 이용해서 이게 비용이죠. 그걸 했을 때 나오는 로스고 비용이 아니라 로스는 똑같은 말인데 어쨌든 그 다음에 그래서 BCT를 하는데 BCT가 뭐냐면 I부터 N까지 이 큰 N은 모델의 개수예요. 그래서 베이스라인 로스인데 모든 포지션 T와 고정된 콘텍스트 C에 대해서 이 로스 중에서 여러 모델의 로스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베이스라인 로스라고 합니다. 네, 로스는 크면은 클수록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일 베이스라인을 정한 거고, 그리고 이 FI는 이번에서의 베이스라인 로스를 이거 미니멈을 해가지고 평균을 낸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C 프라임이 붙었잖아요. C 프라임은 C보다 크겠죠? 그래서 콘텍스트 랭스를 줄였을 때 이 로스랑 베이스라인 로스랑 비교해서 누가 더 작은지 이거를 그리고 T만큼으로 나눠줬다고 해요. 그래서 T는 뭐냐 하면 탑 R 포지션 with largest BCT.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이 잘 작동하지 않는 베이스라인은 제일 쉬운 거잖아요. 근데 제일 쉬운 그러니까 제일 뛰어난 모델에서도 잘 작동하지 않는 상위 아니죠. 제일 안 좋은 모델인가? 아니, 제일 좋은 모델이죠. 상위 R% 포지션을 택해서 여기 이 펑션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즉 콘텍스트 랭스 C가 충분하지 않은 곳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했을 때 제일 안 좋은 거니까 이 콘텍스트 랭스를 더 늘려야 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서 봅시다. 그 델타가 주어졌을 때 RECL을 이제 구할 건데 이니셜 콘텍스트 랭스를 C라고 하고 그 C'을 C 더하기 델타라고 했을 때 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은 잘 생각을 해보면 얘는 지금 미분 그 변화율인데 익스포넨셜 공간으로 보낸 다음에 변화율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G가 0.01보다 작으면 RECL은 C. 그러니까 이게 0.01보다 작다는 거는 지금 C'이 충분히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개인이 더 크다는 얘기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왜 익스포넨셜을 썼냐면 이제 콘텍스트를 C에서 C'으로 늘림에 따라 뭔가 소프트맥스 함수가 익스포넨셜 연산이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충분히 좋다. 그러니까 C'이 콘텍스트 렉스가 더 긴 게 좋으면 더 늘려보고 똑같은 이제 이터레이션을 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트랜스포머 XL 같은 경우에는 네, R이 0.1이든 0.5든 1.0이든 그러니까 상위 이게 1%니까 다 썼다는 얘기겠죠? 네, 그래서 여기 네. 이펙티브 콘텍스트 랭스가 지금 다 길죠. QRLN이나 LSTM보다 거의 배 이상 긴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XLnet,
그 트랜스포머 XL이 제너레이트한 텍스트라고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문장들이 굉장히 자연스럽죠. 막 어쩌고저쩌고 the plant was reported to be responsible 어쩌고저쩌고 이거 굉장히 영어를 저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트랜스포머 XL이 랭귀지 모델링 능력이 굉장히 좋아서 랭귀지 제너레이션 태스크에도 이렇게 훌륭하게 작동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이제 여기까지고요. 혹시 더 질문이나 첨언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없는 거 맞죠? 네, 그러면은 오늘은 제가 발표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여기서 끝내고 다음 주에는 이제 그러니까 그 NLP랑 컴퓨터 비전 모두 논문 첨언이 있고 그다음 엑스트라 논문 그 발제도 있으니까 저 발표 시간을 한 30분에서 40분? 최대 40분 정도까지로 제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40분 한다 해도 이제 2시간이 돼버리니까